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2022년 5월 5주차 핵심 뉴스들을 모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문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갑니다. 첫째, 6월 2일 목요일 미국 우크라이나의 첨단 로켓 지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핵심 목표를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로켓 시스템과 군수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제블린과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강력한 야포와 정밀 로켓 시스템, 레이더, 무인 항공기, Mi-17 헬리콥터와 탄약을 포함한 첨단 무기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지원 목록을 이야기했지만 첨단 로켓 시스템의 정확한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 80km이며 이를 탑재할 차량형 발사되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 무기를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영토로의 확전 위험을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축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선 확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방침에 러시아 외무차관의 1일 몹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러시아와 미국 간 직접 충돌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2일 목요일 러시아, 독일, 덴마크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러시아는 31일 네덜란드에 1일부터는 독일과 덴마크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존의 가스 공급이 중지된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에 대한 태도는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 미국으로 갑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바이든과 트럼프 총기 정책 대립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2024년 미 대선에서 맞붙을 유력 후보인 전 현직 대통령이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총기 소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당의 상반된 정책 노선이 다시 충돌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너무 많은 폭력과 두려움, 슬픔이 있다. 사람들과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며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구입 신원조회 확대, 소총 구입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유령총 등록,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총기협회 연례 행사에 예정대로 참석한 뒤 빼앗긴 소중한 젊은 영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라며 총기 소유를 정당화하면서 학교의 총기 금지 구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울타리를 높이고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며 무장 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자유로운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대립으로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총기 논쟁이 주요 논제 중 하나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6월 2일 목요일 미국과 대만 경제협력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대표는 1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 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와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사장 접근 관행 등입니다. 이러한 협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비슷하기에 미국과 대만의 긴밀한 관계 발전이 예측되는 상태입니다. 넷째, 6월 3일 금요일 미국 오클라호마 병원 총격 사건입니다. 1일 오후 오클라호마주 프랜시스 병원 병동에서 한 남성이 소총과 권총을 쏘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중후반 남성이며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올해 미국에서 233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미 시민들의 불안함이 한층 고조되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6월 3일 금요일 바이든 남중국해 군대 동원 계획입니다. 1일 미국 대통령이 미 해양경비대 사령관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불법 조업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 어장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것을 남획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있다. 우리는 해양경비대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개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중국으로 갑니다. 첫째, 6월 2일 목요일 상하이 65일 만에 도시봉쇄 해제입니다. 지난 3월 28일 과도한 코로나 확진으로 조치된 상하이의 도시봉쇄가 6월 1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절정 때 3만 명 수준에 육박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5월 30일 29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위험, 중위험 지역에 거주한 시민을 제외한 2200만 명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가되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철거되었고 차량 통행, 공유 차량 영업, 대중교통 운영, 공장, 사무실, 상점 등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 내 식사, 영화관, 헬스장, 오락시설 등 서비스 부문의 영업이 금지되었으며 상하이 내 모든 주민은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이 없으며 여러 출입,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하이 봉쇄로 인해 발생한 경제 타격을 회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도시 봉쇄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서두르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 나이지리아로 갑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무료 급식 31명 압사입니다. 28일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 포트 아커트에서 열린 교회 자선 행사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자선 행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나눠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오전 9시 행사 시작을 앞두고 새벽 5시부터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행사 시작 전 문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입장하려다 일부가 넘어지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3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망자인 임신부도 있었으며 어린이가 다수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2013년 남동부 아남브라주의 한 교회에서 진행했던 자선 사업에서도 2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제부문에 이어 정치부문입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한미일 외교장관 대북 공동성명입니다. 28일 한국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이 만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2021년 9월 1일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연하는 조율된 한미 및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행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부결을 택한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에 29일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결코 공갈과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 28일 러시아 외교부는 대북 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31일 화요일 한국 독도 주변 해상 조사에 일본 정부 항의입니다. 30일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한국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실시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셋째 6월 1일 목요일 6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45곳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중 5곳, 기초자치단체장 중 63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구시군 단위 기초의회에서 총 당선인 2,987명 중 국민의힘 1,435명, 더불어민주당 1,348명으로 비교적 여야 간 균형이 맞추어졌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석 2,601석 중에선 국민의힘이 1,216명, 민주당이 1,218명, 무소속이 144명, 진보당이 17명, 정의당이 6명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당제를 위해 선거구에서 의원 2에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맞지 않게 소수 정당에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30곳에서 당선된 109명 중 소수 정당 소속은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힘 50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넷째 6월 2일 목요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입니다. 6일 지선 투표 마감 잠정 투표율이 50.9%로 집계되면서 대선을 포함한 역대 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저조한 것의 일부는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라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2002년 치러진 3회 지선입니다. 정치 부문에 이어 이번엔 경제 부문입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IT업계 고용 대폭 감소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IT업계에서 채용 축소와 감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0여 명 신규 채용을 진행한 네이버가 올해 500에서 700명만 뽑으며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메타, 아마존, 트위터 등 IT 기업도 이러한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IT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코로나 특수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른 성장 둔화, 대내외 사업 불확실성 등이 업계 전체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30일 월요일 세계 외환 보유액 위안화 비중 크게 증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놓은 전세계 외환 준비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준비금은 약 12조 9,372억 달러로 5년 새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위안화 비중은 2.79%로 2016년 말 대비 1.7%포인트 늘었으며 액수로는 약 3,361억 달러로 5년 새 3.7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 달러의 비중은 58.81%로 5년 전에 비해 약 6.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위안화 보유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인데 브라질은 위안화 비중을 1.21%에서 1년 만에 4.99%까지 늘렸습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의 위안화 보유 규모는 5년 전 대비 약 10배 급증한 상태입니다. 한편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달러, 파운드, 유로, 엔에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6월 1일 수요일 임대차 거래, 월세가 전세 첫 추월입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50.4%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또한 연립 다세대 등 B아파트와 아파트 거래를 막론하고 월세 비중이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법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고려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며 전셋값이 급등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거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다주택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넷째 6월 2일 목요일 구글 인앱 결제 강행입니다. 수수료 문제 등으로 공방이 오가던 구글 인앱 결제가 결국 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에 자사의 인앱 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하며 입점 업체들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수료 문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금액이 증가해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귀결되는 상태입니다. 공정위 방통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부문입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한국 네 번째 추기경 임명입니다. 29일 교황은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이후 대전 가톨릭대 교수총장 등을 거쳐 2003년 주교로 서품되었고 2005년부터 대전교구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다 지난해 6월 교황청 성직사성 장관에 발탁되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30일 월요일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내년 6월부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로 30일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폭넓은 규제 완화 혜택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며 산림이 많은 이유로 각종 규제가 존재했는데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이번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경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셋째 31일 화요일 강남 8학군 내신 갈등 대자보입니다. 30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 지난 18일 오전 중간고사 이후 편입으로 인한 불공정의 성적 처리 반대 서명운동이라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낮은 학교에서 온 2학년 전학생의 원점수를 중동고 기준 등급으로 환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전학이 이뤄지며 이전 학교 중간고사 원점수는 전학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이에 시험 난이도가 낮은 학교에서 높은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 등급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 자사고로의 전학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학으로 발생하는 등급 변화 및 내신 등급의 입시 영향력 등의 제도 점검을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중동고 교장은 2장짜리 글을 배포해 민주화를 갈망하던 선배들이 대자보를 붙였던 것은 공공의 이익 때문이었는데 지금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 편입해온 학생도 이미 우리 중동고 학생이고 엄연한 권리가 있다 서명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학생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어떠하겠냐며 사건 진화에 나섰습니다. 넷째 6월 1일 수요일 코로나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입니다. 6월 1일부터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경증, 무증상 확진자 관리를 진행하던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를 받는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 등은 PCR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1일 수요일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4세대 탄생입니다. 3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1세대 개체의 증손주인 4세대가 태어났습니다. 2004년 복원사업으로 러시아에서 6마리가 들어왔으며 현재 지리산 서식 반달가슴곰은 모두 79마리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지리산 일대 적정 개체 수는 56에서 78마리로 평가되며 이미 4마리의 수컷이 덕유산으로 옮겨가 교미할 때만 지리산을 찾는 상태라 환경부는 암컷 일부를 덕유산으로 인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섯 번째 2일 목요일 서울시 긴급차 전용 번호판 교체 완료입니다. 1일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현장 출동용 차량 533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차량 번호 첫 세 자리가 998, 999로 시작하며 부착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이를 식별하는 주차장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지체 없이 통과해 임무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막힘없는 소방차 출동을 통해 더 빠르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겠다고 이번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부문입니다. 첫째 30일 월요일 박찬욱 송강훈 칸 영화제 수상입니다. 28일 제7회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진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는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감독상은 영화 취하선을 제작한 임권택 감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것은 2007년 밀양으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탄 전도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한 아시아 배우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은 2003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에 이어 세 번째 수상입니다. 둘째 31일 화요일 모나리자 케이크 테러입니다. 29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할머니로 분장하고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감싸던 방탄 유리를 부수려 시도하고 케이크 조각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방탄 유리로 인해 작품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작품 모나리자는 1911년 도난 사건이 발생한 뒤 3년 후 복원되었지만 1956년 황산과 돌멩이 테러로 작품이 훼손되어 복원 및 방탄 유리 설치가 있었으며 2009년 러시아 국적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모나리자를 향해 찻잔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5주차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6월 2주차에 핵심 뉴스들을 모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파라 김선달이었습니다. 안녕.